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의 공식 유세가 시작된 지 1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초박빙으로 알려진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유세 현장 잠시 후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기소되고 최순실 씨는 지금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과 함께 합격했던 김모 씨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부인의 사과에 이어 유감을 표명했지만 갑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4분 나오셨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박소연 앵커도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는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예상대로 오늘 기소될 예정인데요. 이수희 변호사님, 2시에 이 어떤 내용이다 공소장 내용이 나온다는데 이 비공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 이제 최순실 씨를 기소했을 때 그 공식 브리핑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공소장에 범죄 사실이 좀 드러났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공식 선거운동이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라는 의미에서 뭐 그렇게 공개적인 실시간 공식 브리핑보다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개로 좀 숨겨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게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전에 특검도 그렇고 다 공개적으로 하나씩 다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닐까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 부분도 있을까 하는데 검찰이 오늘 비공개로 하는 것은 사실 특검 지난 조사보다 더 나아진 게 없는 데다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마무리 수순으로 활용 점정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구속을 과연 관철시킬 것인가. 뭐 박영수 특검은 100% 시간만 있었다면 구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이미 무산됐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그렇게 크게 뭐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새롭게 증거가 나왔다든가 새로운 뭐 무슨 물증이라든가 또 뭐 어떤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닌 상태에서 떠벌린 사안은 아니라고 스스로 좀 미안해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비공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2시가 되면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영선 행정관 이 밝힌 문자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가 됐던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인데요. 네, 대장님 지금 들어가셨다. 2시간 소요 예정이다. VIP 지금 수행마저 들어가셨다. 손님 정문 통과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영선 전 행정관의 문자 내역이다. 이런 얘기 그전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장님이 누구냐 이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이 대장님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쌤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통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그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은 거의 다 VIP로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대장님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은 이영선 그 행정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기치료 아줌마라든지 주사 아줌마들과 드나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보안을 또 내지는 비밀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미리부터 갖고 있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도 그 대장님이 누군지를 잘 그러니까 추측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대장님이란 말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주사 아줌마인 박모 씨가 이영선 행정관에게 했다는 특검에서의 증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사 아줌마 박 씨가요, 이영선 행정관한테 주사를 4번째,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4번째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이제 못하겠으니까 이제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주사 아줌마가 내가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싶기도 한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2009년에 이제 불법 주사 투여 혐의로 한 번에 이제 그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불법 이 주사 처방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웠던 거는 의사도 없고 비서도 없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대통령과 단 둘이서 그 주사 처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일반 평범한 이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권력의 핵심 중추이고 텔레비전에서 레이저를 쏘는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 있어서 고립된 방에서 주사를 놓는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혹여 화를 내면 어떡할까? 화를 내면. 혹여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 잘못되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거든요. 네. 자신의 손으로 아참에 대통령을 상하게 했다? 이거는 정말 공포지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반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들이 무서워서 못 놓겠다 네, 하는 네. 여러 가지 심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전직간호조무사라는 박모 씨 주사 아줌마는 또 이 보안 손님이 확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번씩이나 청와대로 들어갈 때 물론 이영선 경호관의 에스코트랄까요? 그 차를 타고 갈 때 얘기인데 신원 서류 낸 적이 없고 또 검문 검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비선 진료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박 씨의 경우에는 2009년에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비선 진료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이 되어 왔었던 건데 재판정에서 이 박 씨가 굉장히 긴장해서 증언을 했다고 해요. 아마 본인은 뭐 주사 놓은 게 전부지만 이것 때문에 국정농단에 더 그 비난이 가해졌던 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 비선 진료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리가 없는 정말 박 정권에서만의 아주 독특한 행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에 제가 이제 대통령께 그 업무 보고하러 청와대 본관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장차관들이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을 다 윗도리까지 벗어놓고 통과를 합니다. 보안이죠. 그게. 예. 그리고 경호원들이 쭉 줄을 서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본관에서 청와대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안에서도 많은 그 경호원들이 우리를 그 범죄인처럼 바라보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예리하게 이 감시를 하거든요. 네, 샅샅이 본다 이런 예. 말씀인가요? 네. 장관, 차관, 7국장들이 들어가는 자리에도 그렇게 엄격하게 검색을 했던 네. 청와대가 불법 주사 투약의 혐의를 갖고 있고 이래 처벌을 받았던 소위 말하면 전과자 입장에서의 주사 아줌마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안 손님으로 그냥 들어갔다.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장차관들이 주사 아줌마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사 아줌마가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자, 이영선 전 행정관에 안내한 관저 내실 온돌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네. 주사기와 앰플 도구가 있더라.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약들 어디서 온 걸까요? 청문회에서 기억나시죠? 예. 그 얘기 들어보시죠. 이게 꼭 대통령이 맞았을는지 다른 사람이 맞았을는지 확정이 없잖아요. 그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다 확인하고 설명 다 해드리고 직접 해드렸습니다. 간호장교한테. 간호장교가 아니라 그분한테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박모 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사 아줌마뿐만 아니라 자가 주사를 놓을 수 있게도 했다는 게 김상만 자문위의 당시 얘기였고, 또 그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그 상황 설명에 차원병원이라고 찍혀 있는 그런 백도, 종이백도 있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자, 그런 정경이 지금 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상만 자문위가 그 당시에는 차원병원의 원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리 김상만 자문위가 그 치료에 필요한, 그러니까 주사를 놓는 데 필요한 어떤 처방전이라든가 네. 시술 설명서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놓고 네. 또 약도 그 차원병원 네. 겉 표지가 있는 그러니까 저런 그림에 보이는 자료그림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더라. 만들어 다 예. 담겨 있고, 그러니까 이 박씨 이 주사 아줌마는 그런 그 처방전과 시술 그런 그 설명서에 따라서 주소만 놨는데 네네. 어쨌든 본인으로서도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주사를 놓다가 무슨 갑자기 이 경련이 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위급 상황이 네, 있을 수 저도 있죠. 과거에 군대에서 의무병을 해봐서 아, 그러셨어요? 주사 놓다 보면은 별별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 거예요. 네. 갑자기 경련도 일어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본인으로서 대통령에게, 다른 예. 것을 떠나서라도 대통령
다 독대를 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고 네. 이 부분이 그 주치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차원병원에 그런 의사들의 그런 그 자문이요 그런 처방전만 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하고 또 주사를 놨는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의혹으로 지금 제기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의문투성이죠 지금. 네, 지금 어쨌든 파편처럼 나눠져 있던 조각들이 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이제 조금씩 들긴 합니다. 자, 지금 이 약들로 주사 아줌마가 주사를 놨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주사 아줌마 박 씨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1시간쯤 주사를 놓고 나오면 이경호관이 청와대 밖으로 데려다 준 다음에 10만 원이 든 봉투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회 10만 원이에요. 담아줬다고 합니다. 꼬박꼬박. 주사 아줌마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주사 놓는 것 자체는 본인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는 것 자체는 본인이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네. 그 부담에 대한,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또 이 교통비라든지 또 본인이 지금 대통령을 주사 놓는 바람에 자신의 본업을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주사를 놓은 데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은 그럼 누구 돈일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영선 행정관의 돈은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특수업무 추진비, 소위 말하는 판공비로 집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대통령에게 우리 국가가 지금 이 의료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직 군의관과 간호장교들까지 24시간 청와대에 배속을 시켜놓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왜 활용하지 않았는지 그분은 참 의문입니다. 예. 네. 최순실 씨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기소가 된다고 해서 그런지 오늘 법정에 나왔는데 역시 사복을 입었고 무척 더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오늘 모습에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 네, 네. 오늘도 사복을 입고 나왔어요. 지금 얼굴을 거의 마스크를 가리고 안경을 끼고 나왔는데 더 많은 갈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최순실 씨가 검찰에 들어설 때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확연하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예, 이제 정신적으로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특히나 좀 믿었던 대통령의 탄핵이 결국 파면으로 결정이 되고 본인이 이제 비빌 언덕이라고 할까요? 기댈 만한 언덕이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야 정치적인 어떤 결단들로 인한 그 혜택이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그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지금 없는 데다가 네. 다른 딸대로 지금 덴마크에서 거의 이제 부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복을 입고 나오면서 동복 수의가 동복이 좀 더워서 지금 사복으로 입었다라고 재판장께 설명까지 한 걸로 봐서는 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제가 피고인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사복을 입고 왔잖아요. 혹시 괘씸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그래요? 예, 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좀 눈치를 보는 재판부의 눈치를 본다는 면에서 좀 현실 인식을 이전보다는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품이 다 꺼졌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네. 자, 최순실 씨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동복 입고, 그러니까 사복 입고 나온 사연 뒤에 곧바로 밝혔다고 하는데 방금 들어온 사연 중에 이 증언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고 교수님, 네. 저한테는 집중적인 포화가 돼서 심적이나 육체적이나 너무 힘들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저에게 너무 이런 걸 물어보셔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해도 제 얘기가 전혀 먹히지 않고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보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꾸며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또 꾸며졌다는 표현을 쓰네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지금 이거 국정농단 이 자체를 지금 기획 음모설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런 국정농단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인식보다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 고영태라든가 그 일당들이 뭔가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이걸 터뜨린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헌재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물증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
본인들은 지금으로서는 끝까지 모르쇠 작전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다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력 갱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공세적인 네네. 그런 그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변호인의 그런 그 설명이죠. 네, 최순실 씨 지금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 도중에 지금 나오는 발언들을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언제 알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몇십 년의 세월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방금 나온 얘기들이에요. 네, 저는 의리와 실의를 지키고 그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분을 존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의리와 신의 이 얘기는 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많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오늘 그 공판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피고인 신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이라는 것이 이 재판관이 직접 이제 묻고 피고인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입으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부분인데 물론 뭐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됐던 부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야기인데 또 물론 처음 시작된 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자신의 아버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구국봉사단 시절에 그때 본인이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만났다. 대학 시절이었다. 성동구에 있는 종합대학교의 그 지금 운동장 모습 그렇죠. 사진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예. 전국 대학생들 봉사단 행사 때 옆에 지금 조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이 맺어진 관계는 아마 자기가 직접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길겠죠. 뭐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죠. 신의와 의리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몇십 년 세월을 그렇죠.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렇죠. 신의와 의리 그리고 존경이라는 뜻으로 최순실 씨는 아직까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관계는 유지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그래도 내비치고 있네요. 자, 최순실 씨에 관련된 얘기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검이 증거 사진으로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친필 메모로 인사에 곳곳에 이 OK 뭐 이렇게 써놨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인사 파일에다가 본인이 친필로 자 프로필이죠. OK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저 포스트잇 얘기 양문석 이사장님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OK라고 하고 포스트잇을 에다 써서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포스트잇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게 정유라한테 삼성 계약서를 보여줄 때 곳곳에서 누구랑 계약한지 모르게 포스트잇을 붙였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포스트잇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정원에서 이제 포스트잇이 나왔는데 하나의 습관적인 그 메모 그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이 최순실 씨 발언 중에 하나가 아주 그 신의와 의리를 이야기하면서 과거형을 썼어요. 그분을 존경했다. 한다가 아니고 그 부분을 주목하셨군요. 과거형을 썼단 말이에요. 전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면 최순실 씨의 입장이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히 변경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왔었는데 그 예측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정언들이 부딪힐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 과거형에 저는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 이철성 경찰청장에 관련된 그 인사추천 메모의 OK 이수희 변호사님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걸 장시호 씨가 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명품백이 그 이모인 최순실 씨가 그 백을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해서 아무도 못 열어봤던 판도라의 백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그날은 이렇게 있는 걸 에르메스였죠? 장시호 씨가 가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후보 추천 관련해서 한 3 파일이 있었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영재센터에 아는 직원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나를 언니를 살려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했고 결국 그게 글쎄요 장시호 씨를 이게 얼마나 살려줄지는 모르지만 근데 저는 좀 그거 한 게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에 인사청문회 때 음주 전력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죠. 그때 좀 그랬죠. 그런데 결국 그대로 뭐 그 인사가 강행이 됐었고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뭐 인천 관세청장인가요? 그 추천에서는 고영태 씨가 개입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철성 이 경찰청장은
최순실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이 사람을. 네. 그런 부분이 외로 또 새롭게 좀 궁금해지는 그 사안입니다. 이 자, 이야기에서는. 최 씨의 측근인 김모 씨, 포스트잇 필체는 분명히 맞다. 네. 그렇게 이 확인을 해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의 논란, 그 중에서 한 대목을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받는데 너무 뭐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여태까지 참아온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네, 저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경찰청장인데 어떻게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있냐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면서 왜 안 되냐, 무조건 밀어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993년에 난 사건 아닙니까? 그때 대물폐가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 700만 원은 큰 대물, 아마 차가 거의 완파됐다고 전파됐다고 봐도 되는 건데, 그러면은 왜 이철성 경찰서장이 인사검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검증을 누가 합니까? 결국은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인사검증에서 이런 사안들이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 시절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음주운전 논란이 많이 빚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걸르고 또 민정 쪽에서 이렇게 제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결국 여기 최순실 씨가 이야기한 대로 뭐 그것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밀어붙여. 이 부분이 과연 누가 비호를 했겠느냐. 아까 뭐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이철성 씨하고 이런 관계를 지금 가졌을 텐데 그 연결고리가 누굴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병우 수석 쪽에서 뭐 전 수석 쪽에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이번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수사가 됐느냐. 그런 부분이 안 됐지 않는가 아닌가. 저 시점이 작년 7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에 그 사인을 했던 게 경찰청장 사인이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시끄럽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제기되고 하면서 우병우 수석의 사퇴설이 강하게 그렇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우병우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던 시절입니다. 즉 민정과 경찰청을 쥐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검찰청은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들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지켜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저것들이 밀어붙이러 갈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사실 경찰 인사는 그동안 안봉근 비서관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그랬다는 거 알려져 있었죠. 안봉근이가 또 누굽니까? 그동안 보안손님 뭐 이영선이다. 문고리 중에 문고리. 그렇죠. 그 사람들은 관련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최순실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 안봉근 뭐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연계가 됐고 위에서는 민정수석이 그 눈 감아줘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 얘기들이고요. 자, 2시에 이제 공소장, 박 전 대통령 공소장이 나오고 비공개로 브리핑이 진행되면 이런 의혹들 어떻게 처리될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해명을 끝으로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는데 이 경찰청장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는 없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자, 2월 20일의 얘기입니다. 저는 뭐 이철성 청장이 본인이 저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뭐 지금 뭐 그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속적으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철성 청장의 영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면 이철성 청장이 이 재신임을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대권 후보들이 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현직 경찰청장이 재신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 차원을 에서라도 본인이 아마 그 재신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선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본격적인 대선 얘기에 앞서서 사고 소식 하나를 간단히 저희가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들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유세 차량의 홍보 차량인데 문재인 후보 유세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시간은 어제 오후 1시 45분쯤이고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편도 2차로의 6번 국도상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일촌 포터 차량 59살의 남성이 타고 있었고요. 간판 제작 공장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 홍보 유세 차량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이 차가 오토바이인데 이 오토바이가 좋은 겁니다. BMW 1200cc 35세 남성이 타고 있는데 이 두 오토바이와 1톤 포터가 충돌 사고를 내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후송 도중에 사망했다 이런 건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교통사고로 이춘상 보좌관이 예, 보좌관이 숨졌지 않습니까? 맏형이었죠, 보좌진에. 예, 뭐 보좌진의 뭐 좌장격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뭐 문재인 후보가 직접 뭐 그 유세 차량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홍보 유세 차량과 이런 오토바이가 이렇게 뭐 충돌을 해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래서 그야말로 뭐 직접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애도를 표했었죠. 눈이 퉁퉁 붓게 울었죠. 예. 뭐 어쨌든 이렇게 큰 일을 하다 보면은 뭐 큰 일이 있을 경우 가끔 그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인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세 차량이라든가 또 뭐 후보들 그런 차량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각별히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이제 대선 22일 전입니다. 이런 사고가 어느 캠프, 어느 차량에서도 날 수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이런 점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대선 특보로 넘어가겠습니다.